앞에서 우리 실험계획법 자료는 보시면은 그 인자라고 부르는 거의 수준, 각 수준 조합에서 반응치를 관찰해서 측정한 그 반응 변수들이 연속 변수예요. 그렇죠? 근데 그 인자의 수준을 각 범주라고 생각한다면 그 범주의 조합에서 관찰되는 자료들의 개수를 개수만을 우리가 조사할 수 있을 뿐일 때, 즉 어떤 관측값을 얻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조사에 의해서 자료가 수집이 되면 그 범주의 조합, 앞에서 얘기했던 처리 조합에 직접 관측을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실험에서 관측을 하는 게 아니고, 그 범주에 속하는 자료의 개수가 몇 개냐라는 것을 관찰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험계획법은 각 인자들은 범주형 변수에 해당하는 거죠. 인자의 수준수를 수준을 정해가지고 각 수준 조합에서 직접 실험을 행하는 거고, 이 범주형 자료 분석이라고 할 때는 조사된 자료를 각 범주의 조합에 몇 개나 들어가느냐라는 것으로 관찰된 자료들의 개수를, 즉 관찰도수를 카운트하는 거고, 그 관찰도수를 이용해서 변수들의 관계를 추론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범주형 자료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이 관측된 자료들이 명목 척도나 순서 척도로 측정됐겠죠. 그렇죠? 그래서 명목 척도로는 순서 척도의 범주 조합에 속하는 자료 개수가 몇 개냐 하는 이 관찰도수를 조사한 형태의 자료로서 자료 구조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이건 실험이 아니고 관찰된 자료를 가지고 어떤 범주에 속하는 자료의 개수를 카운트했기 때문에 이때에는 인과관계를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험이 아니기 때문에요. 연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만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연관성이 강하다 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그 연관성의 강도를 수치로 나타내는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게 됐었는데, 그러한 그 연관성의 측도 자주 사용되는 연관성에 대한 측도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연관성이 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검증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관성의 강도를 나타낸 척도로서 이 자주 사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상대 위험률입니다. 상대 위험률, 이거는 집단이 실험 집단과 대조 집단으로 반드시 쪼개져 있어야 돼요. 이거는요, 실험 집단과 대조 집단이 쪼개져 있어야 특별한 경우죠. 그냥 관찰된 자료를 분류한 게 아니고 미리 실험 집단과 대조 집단을 쪼개고 어떤 처리를 가하고 가짜처리를 가하고 간 데서 그 결과를 관찰하는 겁니다. 물론 관찰하는 것이 특별히 여기서는 연속형 변수 값을 관찰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뭡니까? 이 처리 결과가 A냐 B냐 O냐 X냐 뭐 이런 형태로만 관찰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상대 위험률을 계산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실험 집단과 대조 집단이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실험 집단의 위험률, 그러니까 위험하고 위험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실험 집단의 위험률은 얼마입니까? E1 플러스 E2 둘의 위험함 E1이 되겠고, 그 위험률이 대조 집단의 위험률에 비해서 얼마나 크냐 작냐라는 걸 보자는 거예요. 상대 위험률이죠. 그러니까 이 C1 플러스 C2의 C1은 대조 집단의 위험률이고,
그러니까 실험 집단의 위험률이 대조 집단의 위험률에 몇 배나 되느냐 이와 같은 것을 계산해. 그래서 상대 렐러티브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상대 위험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예제 6.4.2를 보시면 아스피를 복용했을 때 심근경색이 발병할 위험률이 플라시보를 즉 가짜약을 먹었을 때의 그 심근경색 발병률에 몇 배나 되느냐라는 거죠. 여기서는 아스피린을 먹는 2분의 1로 줄었다 이런 거죠. 발병 위험이 2분의 1로 줄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11037분의 139를 11034분의 239로 나누니까 이 발병률이 2분의 1로 줄었다. 그러니까 아스피린의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사용하는 게 이 오즈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즈비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사건의 발생 비율에 대한 그 사건의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비율의 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같은 얘기죠. 위험률을 계산할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할 위험률을 발생하지 않는 위험률로 나눈 값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단 여기서는 실험 집단과 대조 집단이 명쾌하게 구별되는데 여기서는 구별되지 않고 그냥 관찰된 것만 가지고 어떤 집단을 처음부터 분류하지 않고 관찰된 것만 가지고 봤을 때 어떤 사건이 발생할 비율, 발생 비율에 대한 그 사건이 발생하지 않는 비율, 발생할 비율과 발생하지 않는 비율의 비율이 몇 대 몇이냐, 그 비를 갖다 우리가 오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즈라고요. 그러니까 발생 비율과 발생하지 않는 비율의 비라고 그랬으니까 발생할 비율을 발생하지 않는 비율로 나눈 값이 크다는 얘기는 뭐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 오즈라는 게요. 오즈의 마법사 할 때 그 오즈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때에는 관측된 변수를 범주 변수의 범주에 따라서 그냥 분류해가지고 자료를 카운트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실험 집단과 이 두 개는 합하면 반드시 이쪽이 나와야 됩니다. 이 두 개는요. 근데 그러니까 이 경우에 이 상대 위험률을 계산할 때는 실험 집단이 미리 정해지고 대조 집단이 미리 정해진 거예요. 그러나 이 오즈를 따질 때에는 그냥 범주별로 그래서 이 N11, N12를 더한 것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변할 수 있는 겁니다. 변수가 돼, 확률 변수가 되어버리는 거죠. 단 이 네 개를 다 더한 값은 항상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범주 변수 R과 C 사이에 연관관계가 없다면 R1에서 C1의 발생 비율과 C2의 발생 비율이 같아야 되겠죠. 그렇죠? 이와 이게 관계가 없다면 R1에서 C1이 발생할 비율 N11 플러스 N12분의 N11 그렇죠? C1이 발생할 비율 그 다음에 C2가 발생할 비율 이 두 개의 비하고 R1에서 C1, C2가 발생할 비율하고 R2에서 C1, C2가 발생할 비율이 같아야 되겠죠. R과 C가 연관성이 없다면 R1이라는 범주에서 C1, C2가 발생할 비율의 비, R2에서 발생할 비율의 비. 그러니까 R1에서 C1 대 C2하고 R2에서 C1 대 C2가 같아야 되겠죠. 관계가 없다면. 이게 같아야 된다면 이 두 개의 비가 같아야 된단 말이죠. 이게 결국은 이걸 나누게 되는 거죠. R1에서 C1과 C2의 발생 비율의 비. 그러니까
R의 원에서 이걸 나누게 되면 오즈가 되겠죠. 오즈. 그렇죠? 이 비율,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발생 비율과 발생하지 않는 비율, 그러니까 C1이 발생할 비율을 C1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C2가 발생하는 거니까 C1이 발생할 비율을 C2가 발생할 비율로 나눈 것, 그게 오즈입니다. 이게 오즈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R2에서 C1이 발생할 비율을 C2가 발생할 비율로 나눴으니까 이것도 오즈예요. 두 개의 오즈의 비를 계산해라. 두 개의 오즈의 비를 계산해라. 그 오즈의 비가 같다면 오즈의 비가 얼마로 나오겠어요? 1이 나오겠네요. 두 개의 비가 같아진다면 나누면 1이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두 개의 오즈 비를 계산하니까 이게 이러한 식이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이 모양새는 두 개의 크로스로 곱한 것의 비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1이 되거나, 그렇죠? 1이 된다면 두 개가 연관성이 없는 거다. 그래서 이 범주 변수의 크로스로 되어 있는 값을 곱한 거에 비다, 크로스 프로덕트 레이저 이런 말로도 씁니다. 교차곱의 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차곱의 비 또는 오즈 비죠. 오즈를 계산한 거에 비가 1이면 연관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연관관계가 없다면 부모 문제가 바뀌어도 상관없는 거니까 이거는요. 그러면 1에 가까운 값이면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1보다 아주 작거나 아주 크거나 이렇게 되면은 연관관계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그것이 바로 오즈비 또는 크로스 프로덕트 레이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예제 6.4.2에서 이원 분류표에서 이 크로스 프로덕트 레이시오를 계산해 보니까 0.85 거의 1에 가까운 값이에요. 그러니까 흑백 차별이 없다. 사형선과 흑백 인종 간에는 연관관계가 없다. 그런데 3원 분류표로 계산해 놓고 보니까 1보다 아주 작은 값들이 나타나서 이런 연관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제 6.4.3 마찬가지죠. 이거는 예방접종 총 818명을 조사해 봤더니 이거예요. 총 818명을 조사해 봤더니 예방접종을 하고 감염이 안 된 사람이 276명, 감염이 된 사람이 3명 이런 얘기예요. 미리부터 예방접종을 한 사람 안 한 사람으로 분류해가지고 조사한 게 아니고 그냥 818명을 조사해가지고 예방접종 여부와 감염 여부라고 하는 범주 변수의 범주로 분류를 했더니 이런 표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즈 레이시오를 계산해가지고 예방접종을 하면 감염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예방접종을 안 한 거에 비해서 13배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고 강한 양의 연관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연관관계에 대한 추론을 하고 싶은 거예요. 추론을 하고 싶은데 이 추론은 우리가 범주로 이제 분류가 되겠죠. N개의 관측치는 K개의 범주로 분류가 되는데 그때 그 I번째 범주에 속하는 관찰도수가 있을 거고요. 그 관찰도수 그 범주에 속할 확률을 우리가 PI 이와 같이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확률 하에서 기대되는 도수 이거는 N 곱하기 PI로 계산이 되겠죠. 그렇죠? N 곱하기 PI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K개의 범주로 관측도수의 분포하고 기대도수하고의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즉 관측도수의 분포 모습이 이론도수의 분포 모습하고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관측도수에서 기대도수를 뺀 것을 제곱해 가지고 표준화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 기대도수로 나눈 값을 쓰게 됩니다. 우리 이 값이 너무 제곱하고 커질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표준화 형태를 취하기 위해서 평균으로 나눈 겁니다. 이와 같은 통계량을 가지고 우리가 이 연관성 즉 또는 어떤 범주의 이 관측도수의 분포가 기대도수의 분포 즉 이론적인 분포에 접근하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질 때 이와 같은 통계량을 쓰는데 이 통계량의 분포는 근사적으로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이거 증명하려고 하면. 그러나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근사적으로 해요. 어디까지나 우리는 카이제곱 분포를 이용해서 이것을 검증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은 카이제곱 통계량이라고 하고 카이제곱 검증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카이제곱 통계량을 이용해서 검증하는 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적합도 검증, 그 다음에 동일성 검증, 독립성 검증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적합도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분포하고 이론 분포하고 관측도수의 분포가 일치하느냐라는 것이 적합도 검증에 해당하고 동일성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집단이 있을 때 각 집단의 분포 모습들이 서로 동일하냐 그래서 동일성 검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독립성 검증은 두 범주 변수 또는 세 범주 변수들이 있을 때 대개 우리는 여기서 두 범주 변수를 따지는데요. 두 범주 변수 간에 서로 독립이냐 종속이냐라는 것을 따지는 독립성 검증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검증 통계량은 전부 뭐죠? 관측도수 빼기 기대대수 나누기 그거의 제곱 나누기 기대대수를 다 더한 것에 카이제곱이라고 하는 게 근사적으로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 그 사실을 전부 이용합니다. 즉 적합도 검증, 동일성 검증, 독립성 검증 모두 다 카이제곱 검증 통계량을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적합성 검증에서 보면은 가설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범주가 K개의 범주가 있고 여기에 속할 확률이 P1, P2, Pk 그 귀무가설은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속할 확률이 P0다 이렇게 귀무가설이 설정이 되면은 이 귀무가설 하에서 기대도수는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러니까 관찰도수하고 이 기대도수들이 비슷비슷하면 귀무가설을 기억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말로 설명을 하면요. 그런데 어느 정도나 그럼 비슷비슷하다는 게 어느 정도나 될 때 요 값이 클 때는 비슷비슷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이 값이 카이제곱 통계량이 작으면 비슷비슷하다 이런 걸 얘기를 하겠죠. 관측치와 기대도수를 뺀 거를 제곱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가 없는 얘기가 나와있는데 귀무가설하에서는 관측도 이 값이 작으면은 제곱하면 더 작아질 거고 이거를 기대도수로 나눴으니까 더 작아지겠죠. 그래서 귀무가설이 옳다면 이 값이 아주 작은 값이 나올 것이고 귀무가설이 틀렸다면은 이 값이 아주 큰 값이 나올 거고 따라서 이 값이 크다는 얘기는 이 관찰도수와 기대도수가 일치하지 않고 차이가 크다라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거의 자유도는 얼마예요? K-1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 그러니까 경계값하고 비교해서 H를 기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제 6.4.4의 가설은 이렇습니다. 기무가설은 6분의 1, 6분의 3, 6분의 2다. 그러면 기대도수는 1200 곱하기 6분의 1 하니까 200, 1200 곱하기 6분의 3 하니까 600, 1200 곱하기 6분의 2 하니까 400이 되면 그러니까 200, 600, 400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기대도수하고 기대도수가 그 600, 400이면 200에 가까운 값, 600에 가까운 값, 400에 가까운 값이 나와야 되는데 그 차이가 크다 라고 나타나는 거죠. 계산한 거죠. 관찰도수 빼기 기대도수의 제곱 나누기 기대도수 각각 세 군데에서 계산해 가지고 하니까 9.75가 나왔고 자유도는 3-1 해서 2. 그렇죠? 그 기무가설을 기억한다 이런 얘기고요. 예제 6.4.5는 이게 맨델의 유전법칙에 나온 거죠. 뭐 아마 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 9대 3대 3대 1 유명한 그 비가 있죠. 16분의 9, 16분의 3, 16분의 3, 16분의 1. 그래서 맨델의 유전법칙이 맞느냐 틀리느냐 하고 비교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관찰도수가 나왔고 기대도수는 900대 300대 300대 100이 나와야 되니까 897 마이너스 900의 제곱을 900으로 나누고 304 빼기 300 제곱을 300으로 나누고 297 빼기 300의 제곱을 300으로 나누고 102 빼기 100을 제곱해 가지고 100으로 나눈 것들을 다 더한 것이 요만큼이라는 거죠. 카이 제곱 0.1336 이 값은 뭐 아주 값이 작죠. 그러니까 실제로 900, 300, 300, 100을 써놓고 보면은 관찰도수와 기대도수의 차이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도 보면은 카이 제곱 통계량의 값도 아주 작게 나타나고 유의 확률이 굉장히 커서 기무가설을 기억할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성 검정이라는 것은 모집단이 1번부터서 R개의 모집단이 있게 되고 각 1번 모집단에서 범주 B들의 분포하고 I번째 모집단에서 범주들의 분포하고 이 분포들이 동일하냐라는 거예요. 동일하냐. 그래서 가설이 이거예요. 여기서의 확률들하고 이 집단들의 그 확률들이 같으냐, 그렇죠? J가 1에서부터 요 확률들이 같고 이 확률들이 같고 이 확률들이 같다라는 게 가설이 되겠죠. 첫 번째 집단에서 이 확률 P11, I1, R 집단화에서 P1 이거는 여기서 P11 P1 J 집단이 여기서 그러니까 첫 번째 집단에서의 1번 집단에서의 범주 1번 범주에 속할 확률, 두 번째 집단에서의 이 범주 그러니까 첫 번째 집단에서 범주 J에 속할 확률, I번째 집단에서 범주 J에 속할 확률, 첫 번째 집단에서 범주 J에 속할 확률, I번째 집단에서 범주 J에 속할 확률,
R번째 집단에서 범주 J에 속할 확률이 같으냐? 여기에 속할 확률들이 다 같다라고 하는 게 기본 거예요. 여기서의 확률, 여기서의 확률, 여기서의 확률이 다 같다라고 하는 것이 각각 같다는 거죠. 이 확률들이. 첫 번째 집단에서 범주에서 각각 R개 집단에서 범주 B번에 속할 확률이 같고, R개 집단에서 범주 BJ에 속할 확률 각각이 같고 하는 게 기무가설이고, 그게 다르다라는 게 대립가설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나왔는데요. 기대도수는 결국은 이 NIJ에 대한 기대도수는 NI 도트 곱하기 N 도트 J 나누기 N이다. 이것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어요. 그냥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된다. 이때는 기대도수를 우리가 추정할 수밖에 없죠. 여기서는요. 이건 가설일 뿐이고 얼마인지는 모르는 거죠. 이거는 같다라는 것만 주어져 있지 실제 크기가 얼마다라고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기대도수를 추측을 하는데 NIJ에 대한 기대도수는 여기서 쭉 나와서 합계 NI 도트 밑으로 내려가서 N 도트 J 두 개를 곱해가지고 N으로 나눈 것. 이게 기대도수를 계산하는 식이다. 그리고 그러면 관측도수 빼기 기대도수의 추정치 해가지고 제곱해서 나눈 거 형태는 똑같죠. 카이 제곱 동그라미 모습이고, 이때 자유들은 A의 자유도 B의 자유도 R-1, C-1의 자유도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쪽 R개 그룹, 이쪽 C개 그룹이니까 R-1 곱하기 C-1 자유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 경계값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기무가설을 기억할 거냐 말 거냐를 설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제 6.4.6을 보시면 전라도 지역의 통자로임 A와 B의 분포, 경상도 지역의 분포, 서울 지역의 분포, 충청도 지역의 분포가 같으냐 다르냐, 동일하냐 동일하냐 이런 걸 보자는 거죠. 그러면 기대도수를 각각 구하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엑셀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굳이 제시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엑셀을 통해서 이 검정 동그라미가 4.09 유효 확률이 이렇게 된다. 자유도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4-1, 3 곱하기 2-1이니까 자유도는 3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독립성 검정의 경우에는 경우만 달라요. 두 개의 범주가 있는데, 이때는 이 IJ에 속할 확률이 요 확률과 이 확률, A에 속할 확률, B에 속할 확률의 곱으로 A 인터섹션 B, 즉 A와 B의 공통집합에 속할 확률이 A에 속할 확률 곱하기 B에 속할 확률의 곱으로 표시되면 두 사건은 서로 독립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A와 B의 공통으로 속할 확률, 이 NIJ가 나타난 여기에 속할 확률 PIJ가 AI에 속할 확률 PI하고 PI 도트하고 BJ에 속할 P 도트 J의 곱으로 표시된다. 이게 독립이라는 가설이 있죠. 그렇죠? 이때도 기대도수를 추정할 수밖에 없죠. 그럼 똑같이 나옵니다. 기대도수 추정식이 N분의 NIJ에 대한 기대도수는 NI 도트 곱하기 N 도트 J 해가지고 기대도수 구하는 식은 똑같이 나와요. 자유도도 똑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동일성 검정과 독립성 검정의 차이는 뭡니까? 단지 가설의 모습이 달라요. 가설의 모습이. 즉 동일성 검정에서는 두 분포에서의 한 범주 변수의 분포가 여러 모집단에서 동일하다라는 게 기무가설이고, 독립성 검정에서는 두 범주 변수가 존재하는 거죠. 여기 이와 같이 예를 보면은 모집단이 있고 모집단 내에서 범주 변수의 분포가 각 모집단에서 동일하냐, 이게 독립성 검정이고,
동일성 검정이고, 독립성 검정은 두 범주 변수가 있고, 두 범주 변수가 서로 영향력이 있느냐 없느냐, 독립이냐 독립이 아니냐, 이걸 보는 겁니다. 검정 통일량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 똑같죠. 독립성 검정이나 동일성 검정 똑같이 NIJ에 대한 기대도수는 I의 합 NI 도트, 그 다음에 J에 대한 합 N 도트 J 이를 곱해가지고 전체 자료 개수를 나눈 게 기대도수를 구하는 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측도수 빼기 기대도수의 제곱 나누기 기대도수 한 걸 다 더하면 검정 통계량의 값이 나오고, 그 분포는 R 빼기 1 각 범주에서 빼기 1 한 걸 곱하면 자유도가 된다 하는 것이 똑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예제 6.4.7 뭐 이건 또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 되겠어요. 그는요. 그 다음에 뭐 두 범주 변수가 서로 독립이 아니라고 했을 때, 기무가설이 기각됐을 때 그 피어슨의 평균 제곱 분할 계수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연관성 정도에 대한 강도를 우리가 측정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다는 정도는 그냥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피어슨의 평균 제곱 분할 계수라는 게 나오면 이거를 보시면 되겠어요. 기초통계학에서는 잘 다루지를 않는 거지만 혹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이게 뭐지라는 게 있으면은 보시면 됩니다. 이 피어슨의 평균 제곱 분할 계수의 이 최고값이 0에서부터 루트 Q분의 Q-1 사이의 값이에요. 그래서 이 경계값 최고와 보면은 계산한 값이 분할 계수를 계산한 값이 최고 0.816보다 하고 0.816 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간쯤 된 거죠. 이 경계값 0.816쪽으로 큰 값이 나오면 강한 연관성을 시사하는 것이고, 제로 쪽으로 가면 약한 연관성을 시사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 정도로 간단히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